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재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그 전체의 표 차이, 이걸 보니까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구로 보면 지역구가 253개죠. 그리고 비례대표 이렇게 포함하면 300명인데 그 중에 민주당이 180개를 가져갔습니다. 3분의 2를 차지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흔히 그냥 생각하면 전체 투표자 중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그거야 아니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얻은 표, 아까 더불어민주당 표, 이것이 1434만 5425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49.9%입니다. 그러니까 50%, 한 절반 정도를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갔다. 그런데 의석은 3분의 2다. 그건 뭐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비례 우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몇 표를 가져갔느냐? 그걸 보면 이건 33.3%입니다. 이거는 미래한국당보다 오히려 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930만 7112표. 자, 그러면 이 지역구에서 그 얻은 표를 전부 합치는 거와 그 다음에 비례정당 표, 이걸 빼면 한 500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500만 표는 과연 민주당 지지표냐 아니면 무슨 표냐,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열린민주당이 받은 표가 또 151만 표쯤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만약 민주당 비례 우위성정당 그 표라고 본다면 350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350만 표, 때로는 350만에서 500만 표 차이, 이 차이가 과연 민주당 지지냐 아니면 그냥 중간층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흔히 스윙 보트라고 합니다. 스윙 보트, 스윙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왔다 갔다 하는 표다. 그러니까 이 표는 언제든지 미래통합당이든 또는 다른 당이 찾아올 수 있는 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표가 930만 7천인데 미래한국당 표가 944만 1000표입니다. 미래한국당 표가 조금 더 많죠. 더불어시민당이 33.3%, 미래한국당이 33.8%.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표까지 합치면 1081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범여권, 여권 표가 137만 표 정도가 더 많은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역구의 표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구의 특정 후보의 표와 그 다음에 그 특정 후보가 소속한 정당, 이 표, 그러면 어떤 표가 더욱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느냐.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총선은 각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그 지지 아닙니까? 이 지역구는 정당의 지지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런데 정당 투표는 정당의 지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가 어찌 보면 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건 뭐 100%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분석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결국은 범여권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37만 표 정도를 미래한국당이 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는 더불어시민당 표보다는 미래한국당이 많지만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37만 표가 적으니까 그 정도가 진 게 아니냐. 왜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면 2022년 3월 9일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저는 3월 2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전날이 공휴일일 때, 민속절 공휴일 뭐 이런 거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3월 9일인데 그럼 그 3월 9일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전체 투표수가 어떻게 되냐. 물론 대선도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고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직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를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이번 정당 투표, 정당 득표라는 것이 그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종로를 예로 들면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사실 황교안 후보한테. 그래서 차이가 17,000여 표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났습니다. 굉장히. 이 뭐 종로라는 조그만 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으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건데, 근데 비례투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는요, 미래한국당이 39,987표를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이 30,539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속한 미래통합당의 그 비례정당, 이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종로에서. 그러면은 종로에 있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 이낙연, 황교안을 찍었고, 어떻게 생각해서 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찍었을까? 그 제가 유추해 보자면, 인물면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나. 그래서 이낙연 후보, 그리고 소속 정당과 인물,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낙연이 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속 정당 플러스 이낙연, 이렇게 해서 표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황교안과 미래한국당,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과 미래통합당,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거는 이쪽에 민주당 플러스 이낙연 이 조합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그래서 17,000명 정도가 적게 찍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럼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는 어디가 더 나아? 미래한국당이 더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표를 더 많이 얻었다. 그러면 대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종로의 이해인데, 대선에서는 소속 정당 간의 경쟁이 있을 것이죠. 이게 이제 정당 투표에 오롯이 반영되는 것이고, 오롯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예를 들어서 누구가 나왔으면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그 대선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득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종로에서 정당 득표는 이기고 지역구 후보자 득표에서는 크게 졌다. 이것은 종로 유권자들이 이낙연과 황교안에 대한 경쟁력의 차이를 크게 봤는데, 정당에 대한 차이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에 더 주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열린민주당 표까지 합치면 이쪽 여권표가 많습니다. 종로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선에 가면 인물만 제대로 세웠을 때,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한 대선은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곳을 보면 이길 수 있다. 뭐 종로가 대표적으로 정치 1번지라고 지금 얘기되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지역구 득표수와 정당 득표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번에 정의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표가 269만 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범여권이 연합전선을 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그 미래통합당 쪽이 굉장히 많이 밀리겠죠. 뭐 정당 투표든 뭐든 간에 연합전선을 폈을 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범야권, 지금 이제 범야권을 국민의당을 범야권에 집어넣으니까 범야권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정의당이 국민의당보다 정당 투표수는 조금 많지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팽팽합니다. 정당 투표수에서.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2022년에 지금의 범여권과 범야권이 서로 연합을 했을 때 정당 투표, 진영 대결로 보면 팽팽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서 저는 그러면 이번에 범여권이 얻은 표가 과연 진정 그 진영의 표냐? 우리가 흔히 뭐 진보 진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영의 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4대4대 뭐 2 또는 3대3대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이 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20%가 됐건 40%가 됐건 엄연히 중도 진영은 존재한다. 근데 이 중도 진영이 어느 쪽을 많이 지지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중도 진영이 그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원인 잘 아시다시피 바로 현금 복지,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노인들
노년층이 뭐 무조건 거의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현금 복지가 워낙 난무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어느 노인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자식보다 문재인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뭐 노령수당 뭐 이런 거 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옛날에 그 취로 사업이죠. 어디 가서 뭐 풀 좀 뽑고 뭐 좀 뭐 좀 이렇게 옮겨주고 뭐 해서 사진 딱딱 찍으면 뭐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지방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두세 건 한 달에 하면요. 충분히 한 달 용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용돈 안 주는데 또는 자식들 용돈 뭐 기껏해야 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다가 치료사업 같은 거 가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자식보다 낫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순수하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표입니다. 물론 그거는 뭐 중도다 뭐 진보다 뭐 이런 얘기를 따질 것도 없죠.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다. 제가 지난 설날 전후해서 바로 설날 민심에 가장 제가 뚜렷하게 체감한 변화가 그거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에 가면 그 노년층의 표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편복지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을 향한 보편복지. 어찌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정말 표적 공약을 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년복지, 그냥 노년층 표는 무조건 우리 표야 라고 생각하는 미래통합당보다는 이 노년층은 우리 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하고 표적 공약을 한 정부와 민주당 이런 곳이 정치적으로는 뛰어나다. 물론 그거 나중에 그 아들 손자들이 다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당 투표에서 바로 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게 대선에서의 시사점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531만 7,7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은 친노가 뭐 거의 그 선거를 지고 나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친노는 패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의 패족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하고 붙었는데 이때 531만 표면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참패를 한 것이죠, 대선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2008년 총선에서도 또 참패를 하죠. 그때 범여권,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석이 다 이리저리 뭐 친박연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뭐 200석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참패를 한 것이다. 그럼 531만 표라는 이런 차이를 나는 표가 사실은 그때 이명박 후보, 그때 한나라당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럼 2012년에 어떻게 됐느냐? 108만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108만 표 차이라는 거는 결국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건데 그럼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108만 표밖에 차이를 안 뒀을까? 그거는 한나라당 박근혜, 그 다음에 당시 새정치연합인가요? 새정치연합 문재인.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본 것이다. 그러면 2007년하고 5년 전, 그 5년 전하고 비교하면 400만 표 이상의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패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패족을 벗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표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2017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2007년에 역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557만 표를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리드했죠. 엄청난 표죠. 557만 표 리드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 난 후의 선거였습니다. 이때 557만 표. 그러면 2007년과 이 10년 사이에 무려 1000만 표 이상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1000만 표 이상. 그러면요, 제가 보건대는 여기는 물론 정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홍준표라는 사람은 새누리당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홍준표 후보가 싫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그러면 거기 물론 싫다 표도 있을 것이지만 좋다 표가 결국 557만 표가 더 많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22년에 보면 자, 민주당하고 그때도 지금의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총선 결과로 거의 드러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후보다. 후보가 밀리지 않아야 2022년에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보는 누구냐? 뭐 지금 뭐 후보감이 없다 그러는데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 당에 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있고, 홍준표 당선인도 있고, 김태호 당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제3 후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험지나 사지에 가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이 사람들은 결국 당의 명령으로 그 지역에 가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한 지역에 가서 선전을 해서 뭐 낙선을 하긴 했지만, 그런 후보, 예를 들어서 김병준 후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거 뭐 세종시야 뭐 잘 아시다시피 사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광진을, 글쎄 거기는 상대 그렇게 뭐 사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뭐 여전히 뭐 잠룡으로는 저는 남을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5선급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뭐 그 중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 후보의 경쟁력이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보다 더 우세해야 된다. 이제 정당은 이번에 뭐 크게 졌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게 크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후보의 경쟁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오늘은 그 정당 투표와 이 지역구 득표 숫자의 차이, 이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